안녕하세요. 네, 오늘 목요일 저녁입니다. 이제 하루만, 하루만 더 일하시면 이제 또 즐거운 주말의 시작. 내일 저녁부터 즐거운 주말의 시작.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르나즈마님 안녕하세요. 블루마운틴님 안녕하세요. 애국도리님 안녕하십니까? 유로게이님 오늘 방송 매우 기대됩니다. 아이고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방송하기 전에 좋은 소식을 먼저 좀 알려드리자면, 여러분 왜 제가 12월 달에 그 교육감 얘기했었잖아요. 조희영 교육감, 그것 때문에 좌파 쪽에서 뭐 국회의원도 막 서명하고 그래갖고 조희연 1심에서 그 뭐죠? 당선 무효직 판결을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2심에서 뒤집어 보려고 막 뭐 시민단체부터 시작해갖고 뭐 물론 전교조도 다 했겠죠. 뭐 그런 좌파들이 이렇게 그 쫙 모여갖고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동원이 돼서 막 탄원서를 내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그 URL을 걸어서 우리도 이거는 해야 된다. 조의원을 날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대쪽에서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탄원서 그 작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협력해 주신 게 그 효과를 봤습니다. 오늘 2심 판결이 있었는데 2심도 역시 당선 무효형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제가 먼저 한번 그 기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잘 들립니다. 화면도 잘 보여요. 예, 저도 그때 처벌 서명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간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뭐 우리가 뭐 뛰들르고 나가서 데모하고 이런 건 못 하잖아.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거 하기 좀 힘들죠. 뭐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 정도까지는 힘들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내 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항상 강조하죠. 그 4월 11일 선거가 너무 중요하니까 제 주변에 유권자들, 내 애들을 비롯해서 뭐 내 형제들, 그다음에 내 친구들, 어쨌든 아는 지인들한테 정신 차려서 이번에 투표 잘해야 된다. 우리가 아르헨티나를 갈 거냐, 선진국을 갈 거냐, 이 기로에 서 있다. 이걸 힘들지만 설득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고 있는 게 있죠. 근데 이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 조희연 그 오늘 판결이 났습니다. 2심 판결이 결론은 뭐냐? 부당 특채 조희연 2심도 징역형 집유 그러니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물러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 가서 확정이 되면 당연히 교육감 물러서야죠.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소송에 걸린 거냐면 그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10월하고 12월 사이에 정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 경쟁 시험을 가장한 형식은 공개 경쟁 시험 형식을 쳤지만 특채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한 혐의입니다. 그래서 조 교육감은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이미 결정하고 특제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 밀어붙여 갖고 결국은 그 내정자 5명을 그 채용하기로 한 그 사람들을 다 채용했다. 그래서 이게 소송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2심에서도 확정 시 교육감 상실형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제 대법원 선고만 남았는데
좀 그 조희대 대법관님이 빨리빨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물러날 사람은 빨리빨리 물러나야지. 예. 예, 번호권님, 안녕하세요. 방해공님, 안녕하세요. 예, 오두막님, 안녕하세요. 방해공님, 두 계정 동시 접속했어요. 하나 계정이 잘못될까봐. 예, 잘하셨습니다. 방해공님.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얘기를 또 시작하기 전에, 또 그 한동훈 차기가 다섯 번째 그 정치 개혁을 위한 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예. 그 어제까지 제가 네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 네 개가 뭐죠? 불체포 특권 포기.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또 그게 뭐죠? 어, 두 번째가 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우리는 그 토해내겠다. 세비 토해내겠다. 그거. 그다음에 만약에 재벌골 선거가 국힘의 규책 사유로 하면 우리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국회의원을 50명 줄여서 총 250명으로 하겠다. 오늘 다섯 번째를 발표했는데 이게 또 획기적인 거예요. 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정치에 뭐 국회의원 나오기 전에 출판 기념회라는 걸 막 하잖아요. 대부분 그걸 한단 말이지. 그런데 그게 어떤 성격이 있냐면 자기를 알리고 뭐 자기가 쓴 책을 갖다 홍보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어떤 성격이 강했느냐 이렇게 찝었습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이 출판 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도 훨씬 큰 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허용돼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에 뭐 15,000원에 판다, 2만 원에 판다. 그러면 단순히 그 돈을 내는 사람이 그 책을 뭐 10권 주세요. 그럼 2만 원에 팔면 10권 주세요. 그러면 20만 원을 낼 거 아니에요. 책을 사가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도 사실 좀 애매한데 그렇게 그 돈을 아니 예를 들어서 후원자면은 뭐 책 뭐 100권, 200권씩 막 산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뭐 2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막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 그런데 그런 것도 애매한데 그 책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쉽게 해서 책 한 권에 2만 원짜리 책을 갖다가 200만 원 내고 한 권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 책값보다 훨씬 큰 돈을 받는 형식. 책값은 2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내는 돈은 뭐 2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야. 그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제재할 만한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그 정치 개혁 공약으로 뭐를 했느냐. 출판 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국민의힘은 출판 기념회 형식을 빌어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 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될 것이고 반대하면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통과시키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거 합의 안 해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총선 전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하지만 우리가 4월 10일 날 압승하면 바로 우리는 출판 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법을 통과시켜서 근절을 시키겠다. 이게 다섯 번째 정치 개혁을 위한 공약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그 한동훈 차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뭘 원하는지 그런 거를 너무 잘 알아서 정말 그 우리 마음을 그 다섯 개 공약을 보면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예, 아, 관숙리님 안녕하세요. 유로게이님 세비 반납 맞습니다. 두 번째는 금고형 이상 했을 때 세비 반납. 그다음에 시계님 안녕하세요. 유로게이님 오늘 저출산 정책을 재명이와 같이 발표했는데 재명이는 예산대로 돈을 퍼주는 정책을 발표했네요. 지난 17년간 320조를 퍼부어도 해결 못했는데 1억으로 자녀 3명을 낳으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죠. 반면에 한동훈은
어느 정도 실질적인 정책을 육아휴직보다 쉽게 이용하여 어 지원하는 정책을 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과 비슷하게 좀 현실적인 정책, 너무 비교되네요. 난임 부부의 치료비 지원까지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오늘 한동훈 장관이 유아 정책 발표하면서 이렇게 뭐 간담회 형식으로 그런 거 이렇게 약간 뭐 얘기하고, 예, 이런 영상을 좀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좌파들은 경제를 몰라요. 그리고 사회도 몰라요. 그냥 오로지 할 줄 아는 거는 이 뭐죠? 뭐 옛날에 돌 던지고 무슨 이렇게 뭐 화염병 던지고 뭐 이것밖에 모르는 그거를 갖다가 20년, 30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그런 사람들이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할 줄 아는 게 뭐냐면,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부자들 돈 뺏어다가, 뭐 대기업이나 이런 부자들 돈 뺏었다가, 그 다음에 그냥 돈으로 해결하면 될 거 아니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돈으로 해결해. 만약에 부자들 돈이 모자르다, 그러면 그냥 우리 세금 털어다가 뭐 빚이 얼마가 되든 간에 세금을 갖다가 국가빚은 상관없이 세금 얼마를 털어든 간에 그 돈 갖고 뭐 청년들, 뭐 실업한 사람들 수당 주고 뭐 이렇게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러고 이제 뭐죠? 상품권 같은 거, 뭐 지역 상품권 뭐 이런 거 만들고 뭐 그런 거죠. 또 그 와중에 또 거기서 또 띵겨 먹잖아. 그걸 그냥 그대로 다 주면 괜찮은데 어 뭐 상품권 뭐 그 혹시 옛날에 그거 아세요? 바다 이야기라고 혹시 아세요? 예. 조금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바다 이야기라고 뭐 그런 뭐죠? 성인 무슨 게임방 같은 거예요. 예. 그게 막 그냥 막 우죽순처럼 막 그냥 한 동네마다 다 그냥 이 집 건너 저 집, 저 집 건너 막 그냥 뭐 조 단위의 사업이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참 이 좌파 사람들은 이 정책을 몰라요. 예. 때 쓰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자기네끼리 뭐 힘을 합쳐 갖고 뭐 이렇게 우기면 다 되는 줄 알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유로게이님, 오늘 한동훈 위원장 국민 택배로 정책을 스마트 기업에 제출하는 퍼포먼스 너무 좋더라. 예, 저도 쫓기 있는 거 봤습니다. 그런 퍼포먼스는 좌파들이나 하는 것이지 알았는데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역시 전공명입니다. 맞습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기업을 족쳐서 나눠준다는 공약에 어처구니 없어서 그때 욕만 실컷 내줬네. 예. 아니, 예외 없어요. 좌파가 되면 뭐 노무현 정권 때나 문재인 정권 때나 어쨌든 좌파 정권 때는 큰 흐름이 그거야. 대기업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부자들한테 어쨌든 많이 뺏어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심을 쓰면 되는 거 아니냐. 항상 흐름이 그렇습니다. 예, 뭐 이재명도 뭐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유로게이님, 바다 이야기 노무현 정권 때 권력 비리입니다. 아직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예, 유로게이님 아시죠? 예, 바다 이야기. 예, 너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사실. 예. 자, 그래서 다섯 번째 공약으로 한동훈 차기가 출판 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법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 너희 어떡할 거야? 받을 거야? 말 거야? 너희가 안 받아도 우리가 압승하고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민주당 다른 소리 하며 도망가지 마라. 이렇게 다른 소리 하며 도망가지 마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한동훈 장관의 말로는, 한동훈 차기의 말로는 대한민국 보수당 중에서 최초로 시스템 공천을 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말로 좀 설명하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 갖고 제가 파워포인트로 그거를 한번 어,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의원 서명했듯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선거가 코앞인데
그 사전 투표 효력 정지 가처분을 해달라. 이렇게 그 정교묘를 비롯한 그 교수들 모임 하고 또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헌법재판소에 12월 달에 이걸 냈는데 아직 검토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압박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서명, 그러니까 이 100만 명만 넘어가면 뭐 헌법재판소도 엄한 얘기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도 그 제 영상 있는 그 밑에 보면 거기 그 떠 있습니다. URL이 그 네이버 URL인데 치고 들어가면 세 가지만 하고 바로 클릭하면 바로 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의원 힘을 합쳐서 조의원을 끌어내렸듯이 이번에 한번 헌법재판소의 이 사전투표 효력정지 이것도 좀 관철시키면 좋겠다. 이거 관철시키면 정말 아마 좌파에서 난리가 날 거야. 난리가 날 거야. 하지만 제가 얘기했죠. 의외로 그 판사들이 여론에 아주 약하다. 대세를 쫓아가기 때문에 이 판사들이 이게 100만 명만 넘어가면 반드시 효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설명하기 전에 예. 아, 예. 김보통님, 예, 안녕하세요. 요즘 라이브 제 시간에 들어오기가 어렵네. 예, 그래도 이렇게 20분밖에 안 지났는데요. 보니까 8시 20분이네요. 잘 오셨습니다. 음. 자, 이거는 제가 그 파워포인트로 한번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그 차기가 뭐라고 그랬느냐. 이 보수 진영에서 시스템 공천을 하는 거는 이게 처음 하는 거다. 한 번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 그 전에 뭐 국힘, 현직 국힘이 됐건 아니면 그 이후에 뭐 새누리당 뭐 그 뭐야 그 뭐 쭉 있잖아요. 예. 제가 뭐 그게 뭐가 됐건 간에 해본 적이 없다. 우파에서도 그러니까 보수당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이제 처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보지 않은 놀라운 일이다. 이 시스템 공천을 우리가 만들어서 한다는 게 여태까지 보수당에서는 해보지 않은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또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이거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을 텐데, 왜냐하면 뭐, 이거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공천이 제대로 되려면 그 국회의원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좀 이렇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제 물갈이를 하고 새로운 인물이 투입되고 왜 국민들은 새로운 인물을 원하니까 그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권력은 사실 신인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권력은 기존의 뭐 3선, 5선한 그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아주 한동훈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막 가기 시작하면 그 한동훈의 인지도나 평판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뭐 대선 후보 이렇게 그 하면 그 이재명하고 한동훈이 그냥 오차범위 안에 그냥 딱 해갖고 접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입장에서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 팩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느냐. 뭐 내 인지도가 떨어지거나 내 평판이 뭐 나쁠 수 있다는 거 안다. 하지만 대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이 시스템 공천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일단 뭐 제일 관심이 있는 거는 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인데 이게 뭐냐? 현역 의원하고 원외 당협위원장 이건 이제 같은 레벨로 본 거예요. 현역 의원하고 왜 당협위원장이라는 거는 그냥 그 주구장창 1년 365일 자기 그가 정한 지역구가 있잖아요. 거기서 계속 그냥 현역 의원처럼 활동을 하니까 인간이 같은 레벨로 보고 어떻게 했느냐? 여론조사 40%에다가 도덕성이 15%, 당기여도 15%, 그다음에 당무감사 점수가 있죠. 이건 당무감사는 이미 다 해놨습니다. 당무감사는 지금 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해놓은 거예요. 당무감사는. 음.
당무감사가 20%, 그다음에 면접. 이건 면접은 공천위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와갖고 회사 면접하듯이 국회의원 후보자 면접을 하겠다는 거야. 그 점수를 10%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비당협위원장. 그러니까 현역하고 당협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서 그동안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비당협위원장은 이제 그 외의 사람들인 거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경쟁력이 40%, 그다음에 그 도덕성 15% 똑같고요. 그다음에 당 기여도 하고 사회 기여도가 35. 이게 왜 35%냐면 비당협위원장은 당무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 원래 당직자가 아니잖아요. 어, 당직자가 아니잖아. 뭐 국힘의 당원일 수는 있겠지. 또 이렇게 뭐 외부에서 영입한 사람일 수는 있겠지. 하지만 당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무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여도하고 당무감사, 기여도 15%하고 당무감사 20%를 합하면 35%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퉁친 거야. 그래서 당에 대한 기여도하고 사회 기여도, 지역 사회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 했느냐, 그거를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면접 10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현역하고 원외 당협위원장은 이제 여론조사 40% 이렇게 했는데 비당협위원장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경쟁력 40%라고 했잖아요. 이게 비당협위원장은 그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어, 그 사람을.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면 그 사람이 누구지? 누구야 도대체? 알 수가 없을 수 있잖아요. 예? 아니 우리가 뭐 신문에 나오고 이런 국회의원들은 알지만 예를 들어서 그 뭐 당원이었다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 뭐 청년이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그 청년 이름을 아나? 모르지. 예. 그러니까 그건 여론조사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경쟁력 40%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경쟁력 이게 이제 초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큰 틀인 거예요. 이 큰 틀에서 그러면 경쟁력을 어떻게 따질 거냐? 이제 거기에 이제 디테일로 더 들어가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회의를 갖다가 4시간을 갖다가 아주 피 튀기는 그런 토론을 해서 서로 합의 본 내용을 1차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디테일이 또 들어갈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여론조사를 할 때 그 여론조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ARS 여론조사는 안 하겠다. 우리는 직접 전화조사만 하겠다. 뭐 핸드폰 조사만 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할 때 그거를 그 설문을 어떻게 정할 거냐. 그것도 중요하죠. 어떻게 질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설문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그 여론조사를 할 때 그 대상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 국힘 지지자를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 민주당 지지자도 합쳐서 할 거냐, 뭐 이런 또 비율을 만약에 합쳐서 한다면 국힘 조사에 그걸 갖다 5대 5로 그냥 공평하게 놓고 뭐 민주당 지지자건 국힘 지지자건 5대 5로 놓고 할 거냐, 아니면 거기다 웨이트를 줘 갖고 그 국힘 지지자는 그래도 그 제대로 왜냐면 이게 역선택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힘 지지자를 웨이트를 갖다 뭐 70%를 주고 민주당 지지자 답변을 뭐 30% 주고 그걸 이제 그런 디테일이 다 정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첫 회의 때 얘기한 거기 때문에 큰 틀을 갖다가 지금 첫 회의 때 정한 거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 도덕성은 어떻게 규명할 거냐, 당 기여도는 어떤 팩트로다가 할 거냐, 이거는 이제 또 2차, 3차 회의를 계속하면서 계속 이제 디테일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큰 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음, 아이고 예, 이 와중에 또 유로게이님이 슈퍼챗 릴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유로게이님, 김경률 마포 출마가 시스템 공천이고 민주당이 공격하나 이거 제가 설명할게요. 예.
제가 이거 설명하고 그 김경률이 왜냐하면 이제 그걸 한동훈 차기가 직접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서울 그 뭐죠? 신년 그 행사장에서 그것도 이제 제가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그 권역이 뭐냐?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인천, 경기, 전북. 이게 이제 한 권역이고, 그다음에 대전, 충북, 전남.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다음에 서울, 송파구, 강원, 부산, 울산, 경남. 그다음에 서울, 강남, 서초, 대구, 경북. 이렇게 이제 4개 권역으로 나누겠다. 이거는 어떻게 분석한 거냐면 지난번 21대의 국회의원 선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쪽은 좀 우세 지역이고 어떤 쪽은 우리가 완전히 폭망했고 뭐 이런 거를 다 분석해 갖고 권역을 이렇게 나눈 겁니다. 예. 그래서 권역을 그렇게 나눠 놓고 일단은 그다음에 그 각 권역별에서 현직의 국회의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국회의원을 갖다가 평가해서 그 맨 밑에 10%, 하위 10%, 맨 밑에 10% 현역 의원은 무조건 배제한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수를 대비해 보면 한 7명 정도는 그냥 이런 뭐 경쟁력 원칙 여론조사 이런 거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그 하위 평가 10%에 들어가면 현역 의원은 무조건 배제된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수하고 대충 따져보니까 7명은 무조건 공천에서 원천, 그러니까 처음 원천이라는 건 처음부터 잘라낸다는 거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를 했는데 각 권역별로 평가를 했는데 그 국회의원 현직 배치단 국회의원 중에 하위 10%는 무조건 잘라낸다고 그랬잖아. 근데 거기 또 이제 10%부터 30%까지의 현역 의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숫자로 하면 18명이래요. 예. 그 우리 그 국힘의 숫자가 딱 나와 있잖아, 지금. 예.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이제 뭐 비례대표 빼고 뭐 이렇게 계산해 갖고 쉽게 해서 그 지역구에서 직접 당선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 7명, 18명 뭐 이런 게. 자, 그러면 이제 그 10%는 넘었지만 30%까지, 10% 초과 30%까지 현직 국회의원이 18명인데 그 18명한테는 마이너스 20%, 무조건 마이너스 20%를 하겠다는 거야. 총 100점 만점에서 마이너스 20%면 이제 그 사람들은 80점 만점이 되는 거지. 20점은 이제 완전히 떨어져 나간 거니까 80점 만점으로 아까 얘기한 뭐 여론조사, 도덕성, 뭐 당기여도, 당무감사, 면접,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만점을 받아도 쉽게 얘기하면 여론조사 도덕성, 당기여도, 당무감사, 면접에서 만점을 받아도 그 사람의 최종적인 점수는 몇 점이냐? 80점이라는 거예요. 20%는 무조건 빼겠다. 20점을 무조건 감산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현역 의원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자, 현역 의원들이 어떻게 반발을 하겠어요? 이거 완전히 그 현역은 뭐 나오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응?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신인들한테 유리하다. 현역은 나오지 말란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공천관리위원장님이 판사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17일. 그러니까 17일이면 어제죠. 어제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이거 발표했으니까 현역 의원들이 이제 난리가 났. 특히 이제 뭐 3선, 4선, 5선들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그 뭐라고 그랬느냐? 현역 의원 중 활동을 잘하는 사람이 현역 의원 권역별 평가 하위 10% 안에 들 리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 너희들이 평소에 그 지역구를 잘 돌보고 의원으로서의 충실히 활동을 잘 했으면 뭐 법률도 잘 만들어서 잘 통과시키고 뭐 이런 거를 평가받으면 아니 하위 10% 안에 들 리 없지 않냐? 뭘 걱정을 하냐? 잘했으면 잘하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진 의원이 최대 35% 감산받는 것은 아주 최악으로 못한 사람들만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약간 돌려간 것 같은데 그 정영완 판사님, 공청관리위원장님이 돌려간 것 같은데 지금 떠드는 애, 막 난리치고 그런 애는 결국은 평소에 그 잘 못했던 애들, 놀고 먹었던 애들, 그런 애들이 떠드는 거 아니냐? 아니, 잘하는 사람이 왜 그런 걱정하냐 이거야. 10% 안에 들어간다는 걱정을. 근데 그거 틀린 얘기 아니죠. 그죠? 맞는 얘기죠. 그 한동훈 차기도 그랬잖아. 자기가 법무부 장관인데 그 국회 나가갖고 이렇게 뭐 얘기하고 그럴 때 보면 그 좌석이 300석이 차 있는 적이 한 번도 못 봤다. 많이 비어 있더라. 그래갖고 250명 줄여도 절대 문제가 안 된다. 아니, 제가 봐도 이렇게 그 카메라 이렇게 쭉 비치는 거 있잖아요. 그 방영을 해주잖아, 계속. 여러분, 그, 뭐지? 그 시사 포커스인가? 저는 그, 이렇게 생방송을 볼 때, 그 시사 포커스 그 유튜버 방송이거든요. 시사 포커스 TV라고. 그거 괜찮은 것 같아. 제가 뭔 일이 있다 그러면 다 쫓아다니면서 바로바로 생방송을 찍어갖고 보도를 해주더라고요. 그 이제 그거 뭐 국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뭐 그 뭐 강 모시기 이상한 애가 윤석열 대통령 막 손을 잡고 뭐 놔주질 않고 뭐 무슨 국정 기조를 바꿔라 그렇게 바락바락 소리 지르다가 끌려 나갔잖아요. 그것도 저는 그 뭐야 그 뭐죠? 거기서 봤습니다. 그 시사.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걸 보면 정말 이게 국회의원 좌석이 너무 많이 비어 있어요. 정식 회의인데, 정식 회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비어 있어. 좌석들이. 네, 꽉 차는 걸 뭐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평소에 열심히 일하고 일 잘했던 사람들은 그 10% 안에 왜 들겠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로 청년들이나 좀 이렇게 그 신인들한테는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갖고 이제 어떻게 정했느냐. 만 34세 이하. 그 한국도 요즘 이제 만 나이로 따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쉬는 나이가 아니라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자 신인인 경우 경선 득표율 경선 득표율이라는 당원 조사와 여론조사로 얻은 득표율에 최대 가산점 20%를 더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선 득표율에서 내가 뭐 그 표를 갖다가 뭐 30%를 받았다. 그러면 20%를 더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3이 6. 그러니까 6%. 그러니까 점수가 30이 아니라 36점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가산점을 20% 해주겠다는 거니까. 예. 그다음에 그 만 35세 이상, 만 44세, 이것도 이제 청년으로 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젊은 청년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이 만 35세부터 44세까지 청년 또는 신인일 경우에는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더 해갖고 합산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30점을 맞았다. 그럼 20% 하면 36점이 되는 거고 15점을 맞았다. 그럼 뭐죠? 5, 3, 15, 3, 45. 예. 그러니까 34.5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36이 되고 34.5가 되고. 이런 식으로 20%, 15% 이렇게 가산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현역 의원은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오히려 감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지역구를 막 바꿔가면서 당선된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안민석처럼 오산에서 주구장창 5번을 당선됐다. 이렇게 동일 지역구, 오산이라는 동일 지역구에서 주구장창 3선 이상 하면은 경선 득표율에서 또 15%를 감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4대 악 범죄,
4대 악범죄는 뭐냐? 성폭력, 2차 가해자,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음주운전, 뭐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공천을 안 준다. 원천 배제라는 거는 아예 공천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예 공천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그 음주운전의 경우는 선고일로부터 그러니까 4월 10일 2024년 4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20년 안에 20년 아니면 어떻게 되죠? 2024년 그다음에 2014년 2004년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24년 사이 20년 동안에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원천 공전배제. 예. 그 다음에 10년, 2014년부터 2024년, 그 10년 기간 동안에 2회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원천 공정배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윤창호법이라는 거는 어, 그 윤창호법이 만들어진 게 그거라고 그래요. 그 부산 해운대인가 어디서 누가 그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학생을 쳐갖고 이렇게 그 중태에 빠진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때 그걸 계기로 해서 만든 게 윤창호법이다. 그런데 그게 시행된 이후에 만약에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그 원천적으로 공전을 배제하는 공전 못 준다. 이렇게 그 룰을 정했습니다. 이제 큰 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다음에 3대 불가 원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4대 악범죄 또 있지만 3대 그러니까 절대 세 가지는 하면 안 된다. 왜 하면 안 되느냐? 우리가 공천 심사할 때 이렇게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심사에서 감점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국회의원 빠치 달기 힘들다. 우리가 완전히 예를 들어서 면접이 10점인데 면접에서 다 빵점을 줘버리면 힘들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 또 뭐 있잖아. 당 기여도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거에 막 빵점 줘버리면 완전히 뭐 공천 물 건너가는 거죠. 자, 3대 불가 원칙이 뭐냐? 첫 번째, 갈등을 조장하는 선거 운동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겁니다. 갈등 페어 플레이 해라. 갈등 조장하는 선거 운동 하지 마라. 두 번째, 막말 또는 음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만약에 이제 경선을, 그러니까 한 지역에 그 여러 사람이 나와서 그 지역도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 경쟁을 붙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제안을 했더라고요. 3명 이상은 경선을 안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맥시멈 3명까지 경선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서초구다. 그러면 서초구에 만약에 뭐 10명이 나온다. 그러면 그중에 미리 컷 해서 실질적인 경선은 3명 범위 안에서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경선을 할 때 막말이나 음해 또는 음해를 통해서 상대방에 상처 주는 행위 하지 마라. 그게 불가 원칙입니다. 만약에 이거 하면 우리가 점수 줄 때 완전히 다 깎아버리겠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당내에 분란을 야기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시스템 공천이 여태까지 하던 걸 왜 갑자기 시스템 공천한다는 거야? 이게 그렇다고 뭐 하는 거야? 혹시 이거 그 뭐야? 그 뭐 용산에서 나온 사람 밀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뭐지? 가짜 뉴스를 살포하는 거지, 당내에서. 자기 불만을 갖다 막 토로하면서 이렇게 가짜 뉴스 살포하는 거. 그래서 당내 분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그 한동훈 장관 얘기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결론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결론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시스템 공천이 사실은 한 번도 안 해본 거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한 번도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거야. 어, 그렇잖아. 여러 번 해봤으면 이게 뭐, 지난번에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그 시행착오를 겪고,
거기서 약간의 좀 잡음도 있을 수 있고 약간 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가 보지 않은 길이니까. 그러면 그게 다 누가 뒤집어 쓰게 돼 있느냐? 지금 한동훈 차기가 다 뒤집어 쓰게 돼 있어. 왜? 비대위원장이잖아. 그리고 당대표잖아. 그리고 한동훈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국힘은 바뀌어야 된다. 새로운 국힘을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뭐 온갖 공약을 갖다 지금 다 정치 개혁하겠다고 그래서 공약을 다 하겠죠.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뭐 무슨 뭐 소송 걸려 갖고 확정이 되면 뭐 다 월급 토해내겠다. 뭐 이런 거를 계속 발표하게 돼요. 오늘은 또 뭘 했다고요? 출판 기념회 그런 거에서 그게 결국은 그 불법 정치 자금 수수의 창구로 지금 쓰이고 있는데 그걸 금지하는 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 지금 그런 거를 계속하고 어떻게든지 개혁을 해 보려고 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진입시키기 위해서 그 와중에 이 시스템 공천이 지금 보수 정당 막 그러니까 민주당 쪽 그러니까 좌파 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좌파 정권에서 여태까지 뭐 시스템 공천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왜 이게 최초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처음 시스템 공천이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선거할 때마다 뭐 친이계의 뭐 공천학살, 뭐 친박계 친이계, 옛날에는 뭐죠? 김영삼, 김대중 때는 동교동계, 상도동계, 김영삼은 상도동에 살아갖고 상도동계, 그다음에 그 김대중은 동교동에 살아갖고 동교동계, 이렇게 또 동네 이름 따갖고 나는 그때는 완전 가신 정치였잖아요. 옛날부터 정말 20년, 30년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그 가신으로서 평생을 이렇게 그 이 투쟁한 동지들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시스템 공천이란 거를 어떤 룰을 딱 정해놓고 그 룰에 맞게 따다닥 이렇게 한 적이 없어. 사실 처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게 분명히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한동훈 내가 욕먹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한동훈 차기가 분명히 내 인지도나 내 평판에 나쁜 영향이 있을 거를 안다. 왜? 조금만 흠이 있어도 딥다 공격을 할 거야. 야, 이걸 또 생각 못했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하고 딥다 공격을 할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10번을 잘해줘도 한 번을 안 해주면 그 한 번 때문에 나쁜 놈이 된다고 똑같은 거야. 10개를 잘했어도 한 개를 갖다 실수하면 이 적들은 이 하나를 물고 늘어진단 말이지. 이 잘못된 하나를. 잘된 10개는 언급 자체를 안 해버리고. 근데 이 보통 사람들이 지금 뭐 한동훈, 이재명, 뭐 차기 대통령, 뭐 우리가 여론조사를 매달 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한동훈이 정말 다 내려놓은 거야. 어, 자기는 뭐 대통령, 뭐 세간에서는 대통령 뭐 선호도 조사 이런 거를 해갖고 발표를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특별히 관심이 없는 거야, 사실은. 한동훈 장관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이 안석 위에 서는 거,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는 나라가 되는 거, 이 떼법이 아니고, 떼법이 아니고, 운동권식의 그런 뭐 개딸 전체주의식의 그런 분위기가 대한민국에선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 대한민국은 상식적인 나라가 돼야 되고 공정한 나라가 돼야 된다. 그걸 위해서 한동훈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던진 거예요. 제가 결론 가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령케이 님이 그 말씀하신 그 김경률 마포 출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전국 그 신년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신년 할애 같은 거죠. 신년 행사를 갖다가 전국을 돌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신년 행사를 서울에서 했는데 서울시당 그 신년 할애를 했는데 공교롭게 그걸 서울시가 넓잖아. 뭐 서초구도 있고 강남구도 있고 많은데 해필이면 그걸 마포에서 했단 말이야. 정청래.
그것도 그냥 우연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이 한동훈이 그 지금 말씀하신 그 김경률 회계사가 마포을에 정청래하고 붙을 거다. 거기에 출마할 거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앞에 뭐라고 표현을 했지? 그 정청래를 표현할 때 개딸 전체주의의 얼굴. 쉽게 해서 지금의 그 개딸의 얼굴 마담을 누가 하고 있느냐? 정청래가 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직접 한동훈이 그 김경률 회계사를 그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마포에서. 그런데 이제 그걸 갖고 그 마포을에 공을 들였던 아까 그 당협위원장들이 다 지역마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협위원장이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 4년 후에 4년을 바라보고 4년 동안 열심히 해갖고 4년 후에 공천을 받아서 거기서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다 당협위원장이 그 하는 거야. 그 역할이. 그런데 그 사람의 컴플레인은 뭐예요? 아니, 내가 4년 동안 열심히 지역민들 돌아가면서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추석 되면은 추석 잘 지내세요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사전을 갖다 이렇게 공들여 왔는데 아니 뜬금없이 갑자기 김경률 전혀 마포구라고 상관도 없는 그러고 뭐 어떻게 쫓아다니지도 않고 무슨 연탄도 날르지 않고 그런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와 갖고 한동훈이 "이 사람이 나갈 거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 무슨 자객 공천 아니냐. 이건 공정성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당협위원장은. 그래서 이게 오늘 어떤 기사가 났냐면 전국의 그런 당협위원장들이 다 지역마다 그게 한 2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 당협위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한 200명 가까이 되는 그 국힘의 당협위원장이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데 오늘 의결을 했습니다. 모든 당협위원장은 사표를 낸다. 어, 공직자 사퇴야. 쉽게 얘기하면. 뭐, 그러니까 오늘부로 당협위원장이라는 직이 없는 거야. 다 사퇴를 해서. 그걸 갖다가 아예 그냥 그 당론으로 정한 거야. 그런데 그, 그 박정아 씨가 왜 그 수석 대변인이라고 그랬잖아. 그분이 기자들한테 오늘 그게 이제 결정이 됐고 뭐라고 그랬느냐. 이거는 꼭,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여태까지 국힘은 당론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거야. 지난번에 21대 총선에서도 총선 전에 모든 당협위원장은 다 사퇴했다는 거지. 연례적으로 해오던 거다. 이번에 처음 하는 건 아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당협위원장은 이 당원들이 누구가 당원이고 이 당원들을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대요. 그걸 갖다가 딱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대.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 경쟁하는데 공정하지 않다. 그래갖고 그 오늘부로 모든 국힘의 당협위원장은 다 사표를 냈으니까 당협위원장 없는 거야 지금. 오늘부터는 없는 거야. 이제 그거를 왜 사퇴를 하게 됐는지 그 이해를 하시죠? 그 마포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동훈 장관이 나중에 기자 인터뷰를 했어요. 당연히 기자들이 지금 똑같은 질문을 했죠. 그 공정성이 위배되는 거 아니냐. 거기 기존에 장외위원장이 있는데 김경률을 갖다가 딱 그렇게 손을 들어갖고 출마할 겁니다 하고 공개 선언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거 공정성 위반이 아니냐.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그 차기가 기자들한테 첫 번째, 우리는 이기는 공천을 한다는 거야. 그 세 가지 공천 원리가 있잖아. 이기는 공천, 그다음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 그다음에 공정한 공천. 그러니까 아니 뭐 4년이고 몇 년이고 거기 뭐 10년이고 돌아다니는 건 좋지만 한번 이겨봤어? 정청래를 정청래 거기서 삼선을 했더라고. 세 번.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네 번째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 12년 동안 세 번이 됐다는 거는 거기 뭐 당협위원장이든 누가 됐건 간에 우리 당협위원장 이름 알아요? 몰라요? 나도 몰라. 그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정청래는 알잖아, 우리가. 그런 똑같은 거야. 그 누가 됐건 간에 경쟁력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길 만한 사람을 내보내 어느 지역이 돼 그게 뭐 꼭 마포울이 아니라 어느 지 그건 노원도 마찬가지고 저 전라도도 마찬가지고 광주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이길 확률이 높은 사람을 잘 심사를 해서 내보내는 게 맞다. 그게 첫 번째 얘기. 이기는 공천. 자, 두 번째 얘기. 내가 김경률이 나온다 했더라도 김경률이 그러면 아무 절차 없이 그냥 거기 확정이 되는 거냐? 절대 안 그렇다. 내가 얘기했지만 김경률도 역시 지금 우리가 공천을 따진 거 있잖아요. 뭐 그 여론조사 40%, 뭐 당 기여도 뭐 이렇게 쭉 나온 게 있잖아. 그당 기여도하고 그 뭐지 당무심사. 근데 김경률은 당무심사가 아니니까 다른 걸 갖다가 합산해서 35% 했다고 그랬잖아. 그 모든 과정을 갖다가 김경률이 똑같이 거칠 거다. 내가 말했다고 해서 그냥 딱 확정된 게 아니라 김경률이 똑같이 거칠 건데 그럼 한동훈의 그 전제는 뭐예요? 현직 당협위원장도 똑같이 거쳐라 김경률하고 점수 계산해 보면 내가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김경률이 훨씬 점수가 높을 거다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어제 저녁에 바로 김경률이 JTBC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김경률이 똑같이 얘기했어. 나는 나올 생각 없었는데 한동훈이 어떻게 그 얘기를 했다고요? 막판에 정청래의 삶과 그 김경률 회계사님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어느 삶이 더 난가? 그 얘기 딱 듣고서 정청래를 가만두지는 안 되겠구나. 내가 그래도 나가야겠네. 정청래를 쳐내야겠네. 왜? 그 마포울 주민이 불쌍하잖아. 그런 사람 밑에서 그렇게 있다는 게 그래서 김경률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으면 이제 어제가 수요일이니까 화요일 날 저녁에 결정하고 수요일 날 아침에 그 서울시 그 신년할애에서 그때 발표를 한 거예요. 예, 그게 미리 계획된 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김경률도 뭐라고 그랬느냐? 나도 똑같이 그 공천위원회 그 시스템 공천 그 룰에 따라서 똑같이 절차를 밟을 거다. 본인 입으로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도 그렇게 얘기했고 김경률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성 시비는 자꾸 이게 그 정말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하려는 이 시스템 공천을 갖다가 딴지거는 못마땅해 하는 사람 그 대표적이 누구냐? 김무성입니다. 예. 그래서 그 유로게이 님이 이게 민주당 공격뿐만이 아니라 국힘 내에서도 지금 이 시스템 공정 못마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파도승만이 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하와이에서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예. 그리고 또 오랜만에 들어오신 기념으로 또 슈퍼챗 릴레이 감사드립니다. 유로게이님, 시원한 해설입니다. 이렇더라 채널이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민주당 애들 입을 떡 벌어지게 해야죠. 예, 맞습니다. 자, 제가 왜 김무성이 그 제일 못마땅한 사람 중에 하나냐? 아니,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시스템 공천 이해하시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 세부 내용은 내가 2차, 3차 회의를 거쳐서 분명히 다듬고 해서 디테일이 나올 겁니다. 예, 아직 이제 첫 번째 회의 때 합의본 그 큰 틀을 얘기한 거고. 그런데 김무성이 뭐라고 그랬느냐? 뜬금없이 이쪽은 지금 열심히 그 시스템 공천을 가다듬고 있는데 김무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여당은 유승민을 포용해야 된다. 갑자기 뜬금없이 유승민 얘기가 나와서 유승민을 포용해서 수도권 도전 기회를 줘야 좋은 정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또 이 얘기하는 날 뭐라고 그랬느냐? 자기는 박근혜가 화해하고 싶다 이렇게 박근혜 여러분 그 박근혜에서 김무성이 지금 그 기자들한테 얘기한 대로 박근혜 대통령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이런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 너 네 잘못을 알렸다, 하고서 그냥 어깨 툭툭 치고 사과 받을게 이럴 것 같아요. 걔가 아주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쫄로 보는지 뭘로 보는지 아주 갖고 놀라고 그래 끝까지. 그런데 김무성도 박근혜를 그 근접해서 본 사람이잖아, 측근에서.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성정을 아는 거야.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화해하고 싶지만 섣불리 제안하기는 어렵다. 왜 까일 게 분명하니까 섣불리 이 대통령이 화하고 싶습니다. 그 문에도 못 들어가. 문에도 못 들어가. 어, 그러니까 섣불리 제안하기는 어렵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 국민의힘을 향해서 유승민 전 의원을 포용해서 수도권에 원하는 자리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접근 방법이 다르잖아. 지금 시스템 공천은 뭐죠? 사람의 포인트를 맞춘 게 아니잖아요. 그게 누가 될지는 몰라.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룰에 의해서 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이런 룰에 초점을 맞춘 거야. 그러니까 여론조사, 도덕성, 당기여도, 당무감사, 뭐 면접, 뭐 이런 룰, 그다음에 권역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 갖고 하위 10%는 뭐 도저히 경쟁력이 없으니까 무조건 공천 배제하고 그다음에 10%에서 30%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점으로 하지만 F 학점, 낙제는 아니지만 D, C, D 맞았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CD, CD면 경고잖아, 경고. 학사 경고 이런 거잖아요. 예. 어, 제가 그 조지 워싱턴에서 MBA 할 때는 평균 학점이 B가 아니면 그러니까 뭐 C, D 평균 학점이 뭐 예를 들어 뭐 C 플러스다 이러면 졸업이 안 됐어요. 근데 이거 똑같은 거야. 최소한 B 이상은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위 10%에서 20% 거기까지는 20%를 또 감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마이너스 20%.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룰, 그러니까 사람의 초점, 그게 누가 걸릴지는 몰라. 누가 걸릴지는 모르지만 이런 공정한 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또 신인들은 잘 인지도도 없고 하지만 능력은 있다는 게 평가가 되면 당연히 또 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가산점을 또 주고, 그러니까 합리적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그러고 만약에 4대 악 범죄를 뭐 성폭행, 뭐 2차 가해자든가 뭐 어떤 뭐 학교 폭력을 했든 마약을 했다든가 이런 거는 절대 우리는 공천 못 준다. 이렇게 룰을 정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룰을 정해갖고 시스템으로 접근하려고 지금 공천을 하려고 그렇게 침튀기게 얘기하고 있는데, 김무성은 떡하니 아는 얘기가 뭐예요? 유승민이라고 딱 집었어. 사람을 집었어. 그러니까 완전히 옛날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뭐 친박, 뭐 친이계 이렇게 얘기하듯이 특정인을 딱 찍어서 뭐 김무성, 나는 왜 안 줘? 나는 당연히 줘야지. 유승민은 왜 안 줘? 유승민 당연히 줘야지. 이렇게 사람을 톡톡톡 찍어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직도 김무성 이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 시스템 국전에 의도를 못 알아듣고 아직도 사람을 콕 찍어서 유승민. 그럼 유승민을 왜 그걸 얘기했겠어요? 유승민하고 김무성은 키스했던 사이죠. 여러분 그거 아셔? 탈당한 다음에 새로 그 창당했을 때 그 정말 그때 난 너무 징그러워 갖고 김무성이 그냥 자꾸 키스를 했잖아. 유승민하고. 그거 아세요? 그 사진. 예. 그거를 갖다가 어. 그래서 제가 그 이번에 또 김무성이 얘기하는 그 스탠스를 보고 빨리 이 올드 미디어, 조중동을 비롯한 그 올드 미디어가 빨리 사라져야 되듯이 이 올드 정치인들, 김무성 같은 그 올드 패러다임, 이게 나이가 아니야. 나이가 아니라 생각이 올드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올드하다는 건 누구죠? 김무성, 뭐 유승민, 이준석, 뭐 그다음에 뭐 천하람 이렇게 올드한 애 있잖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나이가 뭐 많고 적건 간에 이 올드한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은 이번 기회에 다 그냥 퇴출이 돼야 된다.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김무성 정말 본인의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김무성, 박근혜와 화해하고 싶지만 섣불리 제하는 게 어렵다. 이 얘기 한마디 했고, 두 번째는 유승민 포용해서 수도권에 도전 기회를 줘야 된다. 딱 유승민을 찍어갖고 한심합니다 정말. 예. 유로게이님, 김무성은 화해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를 시켜도 시험. 그렇지, 석고대죄 해야지. 가만히 깔고 머리 풀어치고 어? 대구 사제에 딱 내려가고 그 문 앞에서 석고대죄를 갖다가 한 일주일 이상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뭐 어떻게 그래도 안 봐줄 것 같아. 아니 5년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서 정말 생고생을 정말 죽다 살아나신 분인데 그 일주일 석고대죄 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석고대죄도. 블루마운틴님, 화해 같은 소리 하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 화해는 싸웠을 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누가 싸웠어? 서로 싸운 사이야? 그게 아니잖아. 완전 배신이지. 아니, 배신에 무슨 화해가 있어? 서로 이렇게 싸웠을 때 화해지. 일방적으로 배신인데, 등에 칼 걸고, 형님, 걱정하지 마시오. 제가 40명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0명이 아니라 62명이 찬성을 했다는 거 아니야. 이런 황당한 케이스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블루마운틴이 화해 같은 소리 하네. 정말 도장 들고 나르샤 인간이 참 웃기네 이제 와서. 예, 맞습니다. 나스님 안녕하세요. 정말이지 총선에 이겨서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전파를 해야 돼요. 파도 성만이님 아우 더러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야. 김무성이 유승민 잡고 이렇게 키스한 장면. 예, 정말 어, 완전 소름 돋았습니다. 예. 정말 지저분해요. 음. 아니 그걸 기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지금 쓰지. 어? 정말 이해가 안 가. 진짜 고양이 개풀 뜯는 소리. 예, 맞습니다. 청부라님 지각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늦게라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 내일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왜 제가 항상 그러잖아. 이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다고 우리 한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잘했으면 상 받고 만약에 그 뭐 범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고 지옥 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요 정도 돌아가는 상황이 딱 그 상황이야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내일은 그 얘기를 한번 그 민주당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썸네일을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 제가 오늘의 결론을 또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결론 전에 이렇더라 시즌2 하고 있습니다. 스몰 자이언트 작지만 강하다. 지난주에 제가 일요일 날 스몰 자이언트 설명을 일부를 했는데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 날 또 이제 2부 스몰 자이언트가 뭐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작지만 강하다 컨셉을 이용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은 회원 방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회원 방송은 한동훈 싸움의 기술. 한동훈이 싸우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벤치마킹을 해서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한동훈의 싸움의 기술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의 성원과 후원에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기브앤테이크 원리에 따라 받은 만큼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두 분씩 개인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후원 계좌로 가장 많이 후원해 주신 분, 슈퍼챗 슈퍼스티커 멤버십으로 가장 많이 후원해 주신 분, 매 분기마다 총 두 분을 선정해서 제가 개인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10, 11, 12 이렇게 4, 4분기는 두 분을 선정해서 컨설팅을 해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1, 2, 3 이렇게 또 3개월 1, 4분기에 이렇게 두 분을 선정해서 4월 초에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캠페인인데 그 유튜브 윤석열 대통령 채널과 유니크 채널이 있는데 1000만 구독자가 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후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예, 스텔라님, 보노꼬님, 청보라님, 림선영님, 열정님, 예, 감사합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로 후원해 주신 분, 김재영님 3회, 김보통님 4회, 유로게이님, 박여공님, 애국도리님 2회, 비가나님, 나스님, 오두막님 2회, 모로나즈마님, 윤케노시스님, 관숙리님, 예, 감사합니다. 마음 잘 받겠습니다. 또 멤버십 후원해주신 분 미드비는급 카우보이 세븐님 박정율님 제가익 감사드립니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제 역할은 제가 받은 달란트와 그 20년 이상의 어떤 컨설팅 경륜으로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것이고 또 여러분은 이렇더라 비전에 동의하면서 이렇더라를 성장시키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더라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1차 목표는 한국 슈퍼챗 순위 100위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좌파를 척결해야 된다. 또 가짜 우파를 싹쓸이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렇더라가 100위안에 진입하면 많이 아시고 이렇더라 비전에 공유하는 분들이 합류해서 힘을 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총선 전에 유권자들이 선동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약속드린 대로 1년에 4회 멤버십 개인 컨설팅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멤버십 개인 컨설팅은 2월 18일 날 오후 8시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월 2일까지 제 이메일로 개인 컨설팅 받고 싶은 내용을 보내주시면 제가 잘 종합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자. 한동훈 뭐라고 그랬느냐? 나의 인지도 나의 평판에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또 한동훈 이 시스템 공천 얘기하면서 해보지 않은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장동혁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기는 선거를 위한 것만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된다. 이기는 그 공천 후보자를 내야 된다. 그래서 이기는 선거를 위한 것만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특정인을 상대로 룰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지 않았고 뭐 누굴 특정 뭐 밀어준다 뭐 용산 사람들을 밀어준다 무슨 김무성을 밀어준다 뭐 내가 그 아끼고 예뻐하는 사람 밀어준다 이렇게 룰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야. 음. 한 위원장은 한동훈 위원장은 놀라운 일이라고 했지만 나는 두렵고 떨린다. 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하지만 함께 가면 길이 된다. 이겁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검사가 된 것만으로도 그리고 검사가 되어서 범죄자를 잡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러니까 검사된 거 이상 내가 바랄 게 없다 이런 겁니다. 나의 인지도 인기에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할 때다. 쉽게 얘기하면 인지도가 나고 평판이 나쁘게 나도 뭐 대통령 욕심 없다. 그러니까 자족할 줄 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느냐? 4월 10일 이후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은 오직 총선 압승만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자면 그 한동훈 차기에 대한 벤치마킹 하자면 인생 성공의 키워드는 자족, 감사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대의를 향한 그 성공하는 인생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자족하는 삶,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 성공하는 인생의 시작은 자족하는 삶,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잡아봤습니다.
조금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바이공님, 찬탄파들 다시 설치는 꼴 보니 다시 답답합니다. 아니 근데 뭐 나름대로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옛날 생각하는 거야. 옛날에 그래갖고 먹혔잖아, 그게. 그래갖고 지금도 한번 뭐 나와보려고 어떻게 그냥 용을 쓰고 뭐 이렇게 하지만 공천을 못 받을 거예요. 예. 뭐 그 사람들이 뭐 무소속으로 나오고 뭐 그런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지.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시스템 공천이 이제 완전 룰이 돼 버리잖아요, 국힘에. 그러면 이게 쉽게 또 무소속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게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건 뭐죠? 일단 탈당을 해야 되잖아. 어? 그러니까 쉽게 해서 김무성이 뭐라고 그랬지? 자기 무소속으로도 나가겠다 그러면 그 전제가 뭐예요? 국힘을 탈당해야 되잖아.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가야 되잖아. 그런데 이번에 공천 룰, 시스템 공천 룰 중에 뭐가 있냐면 그런 게 있어요.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경력이 있는 감점 이게 있어. 디테일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번에 탈당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설사 된다 해도 다음번에는 죽었다 깨나도 이제 공천 못 받는 거야. 이게 정착을 하면 시스템 공정이 국민의힘에 정착을 아니 어쨌든 간에 다음에 차기도 한동훈이잖아. 그건 국회의원 선거를 갖다가 한동훈 차기 때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는 거잖아. 한동훈이 대통령 됐을 때 23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피해 가겠냐고. 현직 대통령이 만든 그 시스템 공천 룰인데 그걸 갖다가 다 깨부수고 어떻게 한다?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래저래 이게 그런 사람들이 발불 칠 데가 없다 이제는. 예. 두고 보시면 알죠. 예. 공천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 자, 한동훈 장관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맨 처음에 정치 경험이 없지 않냐. 비상대책위원장 됐을 때. 그러면서 이제 후보자가 막 나왔잖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한길. 저게도 정치 경륜이 많은 사람이 비상대책위원장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막 갑론을박 토론을 거쳐서 한동훈 차기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그걸 이제 수락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다. 그리고 국힘이 가보지 않은 길이다. 앞으로는. 그래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뭐 사막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 뭐 무슨 위험한 어떤 계곡이 있을 수도 있고, 있단 말이지. 있지만, 모르는 거 아니다.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뭐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야. 하지만, 함께 가면,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함께 가면 그게 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같이 가자. 이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가는 그 길에 뭐 하겠다? 자기는 과실을 따먹진 않겠다. 그래서 자기가 지역구에 출마도 안 할 거고 비례로도 출마 안 할 거고 나는 배지는 달지 않는다. 나는 그냥 헌신하겠다. 용기를 갖고 헌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동훈 장관도 겪어봤을 거잖아. 본인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4번을 좌천당했다고 그래요. 저도 그 5년 동안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정치 얘기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정말 문재인 5년 동안 죽다 살아났어. 너무 힘들었어. 너무 막 답답해 갖고 이러다가 이거 대한민국 내 조국이 망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주구장창 봤던 게 유튜브고 왜 기존 언론들이 다 문재인 편에서 조중동을 비롯해 갖고 다 문재인 쪽에서 얘기를 해 버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해 갖고 아니 상식이 있으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금방 알아 우리는. 내가 꼭 뭐 문재인 옆에서 그걸 갖다가 뭐 청와대 회의할 때 뭐 옆에 앉아 있어야 아는 게 아니고
벌써 이렇게 나오는 딱 이렇게 흐름을 보면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게 엄청 잘못됐다는 거, 나라가 지금 엄청 잘못되고 있다. 이런 거는 다 안단 말이지. 그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갖고 제가 엄청 답답해 갖고 이제 유튜버, 그나마 유튜버에서는 제대로 된 얘기를 좀 하니까, 그러다가 처음 만난 게 가세연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시는 이 문재인 5년이 대한민국의 헌정사상 문재인 5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노무현 5년도 너무 힘들었거든. 그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 노무현 5년도. 왜냐하면 그때 노무현 5년이 어떠냐면 세계적으로는 엄청 호황이었어요. 그래갖고 정말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정말 팡팡팡 돌아가고 정말 세계가 막 이렇게 피크를 막 치고 있는데 그 기회를 못 살리고 한국만 바닥을 겼던 게 노무현 5년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도 힘들었는데 문재인 5년은 더 힘들었어, 더 힘들었어. 그래서 다시는, 근데 그걸 똑같이 누가 느꼈느냐? 한동훈, 차기도 똑같이 느낀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좌천당해보고 그걸 경험을 해봤잖아. 저보다도 훨씬 피부로 경험을 해봤잖아, 한동훈. 그러니까 한동훈, 차기가 한 가지 확고한 건 뭐냐 하면 어릴 때부터 내가 되고 싶은 건 없었지만 하고 싶은 건 있었다. 뭐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동료 시민들이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뭔가 내가 하고 죽어야겠다. 이 생각은 철저히 갖고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문재인 5년을 겪어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거야. 다시는 이 정권, 이런 식의 정권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갖다가 버리고도, 자기가 뭐 대통령 뭐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4월 10일까지만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는, 이게 안 올라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22대 총선은 압승을 해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포에서 김경률의 손을 들고 김경률이 정청래를 까부수려고 마포구에 출마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할 때 한동훈 같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당협위원장이나 우리가 공천으로는 이미 발표를 했잖아. 아니 공천을 발표해 놓고 왜 또 김경률이라고 찍어? 이거 공정성이 위반되는 거 아니야? 이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올 거를 알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뭐죠? 제일 우선순위가 뭐야? 무조건 이기는 공천. 아니 장동혁이 얘기하잖아. 장동혁도 뭐 왜 픽업을 했다는 거야? 한동훈이. 장동혁 나를 갖다 엄청 까던 애지만 손짓했어. 쟤도 못 믿었다고. 쟤도 엄청 깠다고. 아예 그냥 공식 인터뷰에서 저기 장동혁 이렇게 나를 갖다가 못마땅해하고 깠다. 이걸 얘기할 정도로 하지만 왜 뽑았느냐? 장동혁이 계속 하온 트렌드를 보니까 정말 그 포지션 맡을 때마다 그 능력은 출중하게 인정받았다는 거야. 그 역할은 너무 잘하더라. 그래서 그래서 뽑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 장동혁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기준이 딱 하나다. 그게 뭐야? 이기는 선거, 이기는 공천. 이거 아니면 그 어느 것도 양보를 할 수 없는 거야. 무조건 이기는 후보를 내야 돼. 거기서. 다 지역마다 다를 거 아니야. 하지만 무조건 이기. 그러니까 개항 가서는 원희룡 손 들어줬잖아. 원희룡이 돌덩이 치우겠다고 그랬잖아, 지금. 그러니까 또 다 축졸어 갖고 이재명이 나 안 나갈 수도 있어. 지금 이 얘기를 또 했다는 거 아니야, 민주당에서. 비례바치 되면 되지, 메롱, 뭐 이러면서. 응?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블루마운틴님. 저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동훈이 좌천될 때가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때 한동훈 장관을 또 잘 알고 계셨구나.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동훈 차기는 이미 자기 뭐 명예욕이나 뭐 대통령이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지금 뭐가 중요한 거야? 이 나라가 망가지느냐, 안 망가지느냐.
제 얘기했잖아, 간단하게. 아르헨티나 가느냐,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이 기로에서 내 모든 걸 던진 거야. 어. 내 모든 그 시간과 어떤 지식과 어떤 지혜와 모든 명예와 권력과 그러니까 뺏지도 안 들겠다. 너 대통령 난 필요 없어. 그런 뭐 인기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뭐가 중요해? 나라가 아르헨티나 가느냐,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의 기로니까 무조건 22대 총선은 압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압승을 위해서는 그 어떤 방법도 쓰겠다는 거지.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욕먹을 각오했다. 이 얘기를 언제 또 했느냐. 여러분 맨 처음에 그 법무부 장관이 그 유명해진 게 그거잖아요. 이민 정책. 그를 가는 데마다 얘기했을 때 핵심이 뭐죠? 우리는 늦었다. 왜? 이미 일본도 5년 전에 시작했고 미국은 더 먼저 시작했고 시작했는데 이미 늦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된다. 안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인구 절벽이 돼갖고 농촌은 완전히 폐허가 된다. 왜 사람들이 다 도시에 살려고 그러지? 여러분 정말 그래요. 농촌에는 70대 이상밖에 없어. 근데 그분들 돌아가시면 농사 질 사람이 없어 농촌에는. 음. 자, 그래갖고 이민 정책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 이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그때 똑같이 얘기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갖다가 10년은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이민 정책이 이 세팅이 되려면 안정화되려면 10년은 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 시작할 때는 10년 동안 욕먹을 각오를 하고 제가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하지만 이민 정책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냐? 이게 절대 인도적 차원이나 뭐 불쌍한 사람들 뭐 후진국 사람들 그래도 불쌍하니까 좀 받아주자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첫째 우선순위는 뭐냐?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것.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예를 어떻게 들었느냐? 왜 제가 자동차에는 TO를 안 주고 왜 그 조선에는 TO를 많이 주느냐? 이유는 간단해. 자동차는 아직도 젊은이들이 많이 그 직업을 갖기를 원해.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여기 붙일 이유가 없다는 거야. 왜? 아니 먼저 우선순위가 뭐야?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 선택을 해야지. 근데 이 조선업 뭐 배 만들고 뭐 땜질하고 이런 거는 안 하려고 그래.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글로 많이 보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다음에 외국인 브레인들이 있잖아. 그 유명한 대학에서 다 박사 받고 이렇게 똑똑한 브레인들 그런 사람들은 특혜를 줘더라도 잡아놓겠다. 왜? 미국이 그랬거든. 미국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유학 가는 사람들 돌아오려고 그러면 그냥 뭐 시민권에다가 뭐 작은 살집에다가 작은 모든 거를 다 대주고 가지마 가지마 여기 눌러 있어. 그렇게 그런 사람입니다. 예, 한동훈. 예. 그러니까 이미 한동훈은 이걸 다 내려놨어요. 자기 욕심이나 명예나 뭐 대통령 이런 거 관심이 없고 자족 나는 그냥 검사가 됐다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어. 검사는 뭐야? 국가에서 월급 받으면서 나쁜 놈 잡잖아.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안 줘도 내가 나쁜 놈을 잡아서 벌을 주고 싶었는데 아니 그거 하면서 내가 국가에서 돈까지 받았는데 월급까지 받았는데 공무원으로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느냐. 정말 나는 내 인생을 정말 만족하게 살았다. 의미 있게 살았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야? 남은 인생은 이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결의를 하고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성공하는 인생을 살자. 한동훈 장관 말. 나의 인지도, 나의 평판에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얘기가 시스템 공천 해보지 않은 놀라운 일이다. 그랬더니 장동혁 사무총장 말이 이기는 선거를 위한 것만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특정인을 상대로 룰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지 않았고 한 위원장은 놀라운 일이라고 했지만 나는 두렵고 떨린다. 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하지만 함께 가면 길이 된다. 한동훈이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한동훈 말 검사가 된 것만으로도 또 검사가 되어서 범죄자를 잡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나의 인지도, 인기에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할 때이다. 즉 해석하자면 대통령 욕심도 없고 나는 이미 자족했다. 이런 겁니다. 스스로 만족했다. 4월 10일 이후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도 한동훈 장관 얘기입니다. 지금은 오직 총선 압승만을 생각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뭐냐? 결국 인생 성공의 키워드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 그 다음에 감사, 이 감사하는 마음. 예. 그래서 대의를 향한 성공하는 인생은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 자족과 감사가 성공하는 인생의 출발점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는 그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 예, 이렇더라 채널. 여러분의 혹시 제가 못 읽은 거 있으면 한 번 더 읽어보고 아, 다 읽은 것 같아요. 예, 방송하면서 예, 다 읽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1시간 반을 방송했네요. 자, 이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그 스포츠 릴레이 참석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예, 유로게이님 스포츠 릴레이 감사드립니다. 또 파더 승만이님 예, 미국에서 스포츠 릴레이 감사드립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은 제가 그 일단 타이틀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 우리가 그 하는 거 좋은 일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 하면 벌을 받는 거. 예. 우리가 하는 대로 받는다. 그런 겁니다. 그런 얘기를 그 민주당 얘기를 좀 내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토요일은 한동훈 장관의 싸움의 기술이 어떤 건지 제가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고 일요일은 그 이렇더라의 슬로건 작지만 강하다 스몰 자이언트 2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편안한 목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8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